MBN 뉴스 8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탈선 사고가 발생한 강릉선 KTX 복구 작업이 내일 새벽 마무리돼 오전부터 정상 운행될 전망입니다. 사고조사위는 선로 전환기 회선 연결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코레일사 회사인 코레일테크가 강원 지역 안전관리자 채용이 어렵자 자격도 안 되는 열차 감시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도가 한적한 곳이라 괜찮다는 코레일의 안일한 안전의식을 단독 고발합니다. 청와대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올해가 아닌 내년 초로 연기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급하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대통령 영부인 사칭 사기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윤장현 전 시장이 귀국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내일 오전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30년 전 군복무 당시 얼굴을 다친 남자 군인에게도 상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급 대상이 여군으로 한정된 당시 군인연금법은 남녀 차별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프랑스 노란조끼 집회에 시민 12만 명이 참가해 마크롱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고 정권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차량 방화와 상점 약탈 등 과격한 시위가 계속되면서 130여 명이 부상을 입고 1000여 명이 경찰에 구금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8 시작합니다. 밤이 되면서 더 추워지고 있죠. 네, 내일까지 또 추울 거라고 합니다. 이런 강추위 속에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복구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로를 막아섰던 기관차는 치워졌고요. 후속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내일 새벽에는 복구될 것이라고 하는데 현장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자, 사고 현장에 안병욱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안 기자,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강릉선 KTX 열차 탈선 사고가 난 강릉시 운산동 일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다시피 현재 환한 불을 켜가며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레일은 복구 인력 400여 명과 기중기 4대 등 중장비를 동원해 어제부터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90도로 꺾이면서 선로를 막았던 앞쪽 기관차와 1호 객차는 현재 철거돼 강릉 차량기지로 옮겨졌습니다. 뒤에 있던 객차 8량은 선로 위로 들어올려 차량기지로 견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선로를 교체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는데요. 포크레인과 용접기를 동원해 선로와 콘크리트 치목을 다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심의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강릉선 KTX는 서울역과 진부역 구간만 운행되고 있어 진부역에서 강릉역까지의 구간에는 대체버스 45대가 투입돼 승객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타고서는 서울역에서 환승을 또 해야 되는데 정확한 어떤 대처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불편해요. 코레일 측은 내일 새벽 2시면 복구가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신부 및 열차 신호 시스템 복구도 해야 해서 완전 복구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네, 이 한밤중 추위 속에 복구 작업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탈선 사고의 원인은 계속 조사 중인데 선로 전환기 제어 시스템의 오류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추위에 따른 선로 이상설이 나왔었는데 아니죠. KTX 선로가 무슨 수도 계량기처럼 동파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또 인재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죄송하다면서 사과했습니다. 국토부 장관, 요즘 고개 숙이는 게 일인가요? 신동규 기자입니다. 강릉 KTX 열차 사고가 난 곳은 서울로 가는 선로와 강릉 차량기지로 가는 선로가 나뉘는 분기점입니다. 코레일 측은 서울로 향하던 열차의 선로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로 전환기는 선로의 핵심 장치로 방향타 역할을 하는 이른바 턱레일을 움직여 열차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데 의도된 방향으로 선로 전환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선로가 끊긴 것과 마찬가지여서 곧바로 탈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이와 관련해 선로 전환기의 표시 회선이 잘못 연결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어 시스템엔 정상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사실상 끊어진 선로에서 기관사가 장리문전을 한 셈입니다. 전국에 설치된 선로 전환기는 대략 9,900여 개에 달합니다. 거듭된 열차 사고에 인재 논란까지 일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립니다. 김 장관은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려운 상태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관계자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을 시사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입니다. 이번에 MBN 단독 보도입니다. 철도의 정상적 운행을 위해서는 안전관리 요원이 투입돼야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산악지역이라 안전요원 채용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코레일 측이 그래서 안전요원 대신에 무자격 열차 감시원을 투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시골이라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건 아니죠. 이런 게 바로 안전 불감증 아니겠습니까? 김민수 기자입니다. 코레일의 철도 운행과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계열사 코레일 테크의 채용 현황입니다. 철로 수축 같은 변수가 많은 겨울철에 철도 운행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요원 66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56명만 채용됐다는 내용입니다. 부족한 10명은 열차 감시원으로 대체됐습니다. 문제는 안전관리자 업무 특성상 최소 3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은 물론 자격증도 필수로 갖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자격도 안 되는 열차 감시원을 안전운행 업무에 투입시키겠다는 것. 회사 측은 강원 지역에 이용객이 많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골이 돼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정 안 되면은 안전관리원 다른 열차 감시원으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열차 감시원은 당장 오는 15일부터 태백선 민둥산역에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늘 대형 사고는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코레일의 안전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코레일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열차 감시원 투입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본사 직원을 강원도에 파견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내일 오전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오늘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곧바로 공항에서 검찰 수사관에게 20분가량 약식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도 압수당했습니다. 이후 홀로 버스를 타고 광주 자택에 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택 앞에서 기다리는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 얘기 다 올 거니까요. 오늘 전화 통화 안 하신 거예요? 네. 광주 모처에 머물며 변호사와 검찰 출석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왔습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하는 전화위소가 4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사기범의 아들과 딸을 광주시 산하기관과 모 사립중학교에 취업하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윤 전 시장에게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윤 전 시장에 대한 검찰 조사로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 전모가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둘러싼 의혹 들여다볼수록 의심만 갑니다. 크게 의혹은 세 가지인데요. 자, 검찰은 당내 공천을 앞두고 왜 윤장현 전 시장이 돈을 보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수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회부 이혁준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윤 전 시장이 오늘 새벽 네팔에서 이제 귀국을 했어요. 예, 검찰 수사를 위해서죠? 네. 윤장현 전 시장은 안과의사 출신입니다. 2014년에 광주시장에 당선돼 올해 6월까지 시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예.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의료봉사를 위해 네팔로 출국했는데요. 각종 의혹이 터지면서 일정이 끝난 뒤에도 귀국을 미뤘습니다. 지금 네팔에서 안과 검진하는 장면 사진인가 보죠? 네. 윤 전 시장은 오늘 새벽 4시 42분쯤 대한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검찰 수사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 가지 의혹 중에 이제 가장 큰 의혹은 4억 5천만 원의 출처, 또 돈을 보낸 이유일 텐데요.
네, 바로 공천 헌금설입니다. 네. 사건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권 여사를 사칭한 49살 김모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네. 무려 4억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요. 딸 사업 문제로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를 받은 건 지난해 12월이었고 이후 4차례에 걸쳐 돈을 보냈습니다. 예. 3억 원은 대출, 1억 원은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확인됐는데 문제는 지방선거 공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네. 윤 전 시장은 그 6월 13일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공식적으로는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전 시장은 3월 29일 재선 도전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주일 뒤인 4월 4일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윤 전 시장은 자신의 거취를 놓고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며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당시 윤 전 시장은 당내 공천에서 하위 20%에 포함돼 컷오프될 위기였습니다. 네. 윤 전 시장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여러 지인과 나눈 고민 상담일 뿐이고 위기설이 돌던 땐 추가 송금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장현 전 시장이 그 김모 씨한테 돈을 건넨 이유가 이 공천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군요 앞으로. 네, 맞습니다. 사기범 김 씨가 경찰 조사에서 윤 전 시장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재선도 하셔야 할 텐데 이렇게 덕담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때문에 수사 당국은 윤 전 시장이 건넨 돈이 공천을 염두에 둔 보험성 자금일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일 김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사기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예.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혐의가 바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가 되는 거죠. 네, 결국 김 씨와 다 연관된 일들인데요. 예. 김 씨는 자신의 자녀 둘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 청탁을 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에 채용과 관련해 전화를 한 정황을 확보하고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본 거죠. 네. 윤 전 시장은 노무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바보 같은 판단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부들부들 떨렸다. 나라가 뒤집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네. 그런데 윤 전 시장을 속인 김 씨처럼 이 사기를 치는 경우가 정치권에서 한둘이 아닌 거죠, 지금? 네, 일단 윤 전 시장부터만 봐도 1인 2역을 한 김모 씨한테 2번이나 속았습니다. 예. 권양숙 여사를 사칭했을 땐 목소리가 비슷해서 진짜 권 여사인 줄 알았다고 했고 또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거짓말에도 속았습니다. 3년 전에는 당시 차기 대선 주자로 물망에 올랐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범인은 50대 남성으로 정과 21범이었는데요. 김 전 대표의 중저음 목소리를 흉내내고 부산 사투리를 썼습니다. 7명에게 2,700만 원을 뜯어냈는데 기업과 시의원, 도의원도 속았습니다. 네. 내다, 내 모르겠나? 이렇게 상대방을 채근했다고 합니다. 이 기자도 거의 뭐 김무성 대표 목소리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청와대 인사를 사칭하는 사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난 10월 2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명의로 도와달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를 지방 유력자들에게 전송해 수억 원을 뜯어내거나 임종석 비서실장과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채는 식입니다. 네. 범죄 심리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신보다 힘이 센 사람으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게 되면 그 부탁이 그 사람의 치부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으로써 내가 어떤 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쉽게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네, 정치인 하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인데 아직 우리 사회는 정치인이 군림하는 이미지여서 더 이런 일들이 쉽게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혁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청와대가 올해가 아닌 내년 초로 연기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급하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맞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최중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힘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면서 북한이 준비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 대통령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또는 연초 답방을 얘기했다며 남북관계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돼야 하는 만큼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는 분명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전까지만 해도 담담하게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만일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연내 답방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연내 답방으로 북한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내실 있는 서울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렇게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가 내년 초로 점쳐지는 가운데 북한 선전 매체가 내놓은 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의 남북 관계를 민족의 큰 기쁨, 기적 같은 현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대결과 전쟁의 먹구름이 들여왔던 조선반도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시대가 찾아와 온결의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실린 논설 일부 내용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던 과거와 달리 이례적으로 남북관계를 칭찬했습니다. 해당 논설은 민족의 이익을 우위에 놓고 지혜를 모으면 못 해낼 일이 없다며 남북관계가 더욱 공고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소문이 무성한 시기에 나온 우호적 내용의 글이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답방 가능성은 높인다고 봐야겠죠. 결국 비핵화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는 것은 정상 간의 유대, 약속 이행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위한 북한과 교황청 간 실무 차원의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황청은 아직 북측의 초청장이 오지 않아 교황의 내년 순방 계획에 방북 일정이 들어있지 않을 뿐 교황의 방북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청은 최초의 교황 방북을 위해 자선단체 등을 통해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이뤄진 우리나라와 북한의 한강-하구 수로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65년 동안 막혀있던 한강 하류 지역을 내년 봄이면 들어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35일 동안 진행된 한강 하구 수로 조사를 마친 남북 전문가들은 손을 잡으며 서로 격려했습니다. 북남 사이에 여러 갈래 접촉도 있었지만 이번에 수로 분야에서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 하구는 정전협정상 선박 운항이 가능한 중립지대지만 그동안 우리 군은 민간 선박의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배들이 다니지 않다 보니 뱃길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번 수로 조사 대상은 한강 하구 70km 지역으로 넓이는 여의도 100배 크기에 해당하는 28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남북 수로 전문가 10명은 배들이 다닐 수 있는 길목을 점검했고 암초 21개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4월부터는 민간 선박의 한강 하구 통행을 허락할 계획입니다. 한강 하구에 안전한 뱃길을 개척함으로써 내년부터는 민간 선박의 안전하고도 자유로운 항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북한 땅을 바라보는 한강 하류 여행도 조만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관계와 대북제재 등이 변수로 남아있긴 하지만 낚시나 골재 채취가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손학규 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광화문에서 집회를 여는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야3당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영규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밀실, 소소위로 점철된 새해 예산 뒷얘기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나흘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두 대표는 나란히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회의 권력을 제대로 잡고 의회의 책임도 제대로 잡고 그런 의미에서 선거제도를 개편을 해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자. 겨우 이런 결과를 내려고 야3당을 그토록 비난하고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묻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촛불 집회가 열렸던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포용 국가가 가능하려면 포용적 선거제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단식 중인 두 대표를 찾아 위로했습니다. 또 원내대표 선거가 지금 우리 지금 당면 과제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이런저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민주당과 한국당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네, 국회가 469조 규모의 슈퍼 예산 통과시켰죠. 야3당의 반발 속에 민주당, 한국당끼리 손에 손잡고 처리하다 보니까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시켰던 야3당은 결국 단식의 규탄 대회로 연말 전국 혼란스럽고요. 예산 처리도 올해도 여전히 묻지마 심사, 밀실 심사로 진행됐는데 정치부 박유영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번에 편성된 예산 보니까 여야의 그 실세 의원의 지역구는 예산이 풍요인 것 같습니다. 좀 하나씩 따져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을 쭉 봤는데 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먼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세종시부터 볼까요? 예.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에 정부안이 303억 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2배 가까운 253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55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배 가까이 추가 신고가 들어갔고요. 예. 5성부터 조치원 연결도로에는 70억 원,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국립세종원 건립에도 10억 원,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에도 5억 원이 정부안에 없던 내용들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윤호중 사무총장은 안성부터 구리 고속도로 건설에 600억 원, 민주당 예결위 간사 조정식 의원도 도로 개선에 10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네. 야당은 어때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결위원장이었던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센터 건립, 공원 설립 등으로 10억 원에서 8억씩 들어갔고 예. 한국당 예결위 간사였던 장재원 의원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는 정부안에도 없던 분뇨 처리 시설 17억 원이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정부 안에도 없는 예산이 팍팍 편성이 된다. 그렇습니다. 자, 박 기자, 툭 터놓고 말해서 이건 좀 심한 예산 아니냐. 이런 내용들 또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이름만 봐서는 도대체 이게 왜 들어갔는지 알 길 없는 예산들도 좀 있었는데요. 어떤 것들이요? 표를 함께 보실까요? 예. 부산형 테마거리 탐방로 안내 체계 구축에 50억 원, 예. 경주 양동마을 저잣거리 조성에 20억 원,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 7억 5천, 토종비결 체험관 2억 7천 등입니다. 모두 정부안에는 없던 항목들입니다. 예. 이 밖에도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2억 5천, 드라마 페스티벌에 6억 원, 부산항 축제에 3억 원의 나랏돈이 들어간 반면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 지원 예산은 정부가 편성했던 13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은 10억 원이 깎였습니다. 막판까지 이제 예산을 놓고 이제 싸우긴 싸웠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습니까? 야당은 처음부터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을 무조건 깎겠다면서 예산안 처리를 시간을 끌어왔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산안 배정은 올해도 내용과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예결위 소소위로 넘어갔습니다. 예. 소소위라는 말은 붙지만 사실 교섭단체별로 한 명씩 총 3명만 참여하는 그런 모임인데요. 네. 예산안이 어떻게 배정됐는지 알 수가 없겠죠. 바로 여기에서 쪽지 예산이 난무하는 겁니다.
교도소위에서.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 결국은 밀실 심사를 하려고 여야가 일부러 그렇게 싸우는 건가 싶은 의심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 밀실의 밀자가 비밀 밀자가 아니고요. 꿀 밀자 같아요. 꿀 발라놓은 방. 예.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따낸 의원들이 언론에서는 비판을 받지만 네. 정작 지역구에 가면 예산 잘 가져왔다고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도 각 의원실마다 얼만큼 예산을 확보했다 이런 보도자료가 쏟아지는데 아마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아서 그런지 더 심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예산 정국에서 소외된 야3당은 선거구제와 관련된 농성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학규 대표는 70이 넘은 나이에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선거제 개혁, 이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야3당은 계속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하고 있죠. 네. 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에 사실 민주당은 10석에서 20석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 줄어들게 됩니까? 네, 그러니 쉽게 할 가능성이 낮겠죠. 그렇군요. 한국당은 도농 복합형이라는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 3개에서 5개를 묶어서 당선인 2명에서 4명을 내자는 안을 주장하는데 이 경우에도 수도권 대도시 지역구가 많은 민주당에 불리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원하는 안은 어떤 안이에요? 민주당은 현행 체제가 가장 유리합니다. 개편하지 말자는 네. 거예요? 이렇다 보니 손학규 대표가 이 나이에 나도 단식하기 싫다라고 말하며 단식에 네. 나서는 겁니다. 그래.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는 오는 11일 모레 이후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런 가운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손 대표가 이번 단식하면서 죽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네. 이건 손 대표가 중요한 결단을 할 때마다 큰 일이 생겨서 묻히는 징크스를 말한 겁니다. 네. 이번에도 실제로 손 대표가 단식한다고 하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딱 맞춰서 그때 답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른바 지라시가 돌기도 했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의 말은 김 위원장이 방남해서 혹시 손 대표의 단식이 묻힐까 하는 우려에서 하는 말이자 선거제 개편에 대한 손 대표의 결단을 응원하는 말인데요. 네, 그런 거군요. 손 대표가 이번에 선거제 개편을 이끌어낸다면 흔들리는 바른미래당도 다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18년 예산국회 정쟁만 남기고 민생은 실종된 또 하나의 국회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의 개혁, 정치개혁 특위에서 진정성 있는 논의로 매듭 짓기를 바랍니다. 박유영 기자였습니다. KT통신구 화재 이후 이틀 동안 마포와 서대문 지역에서의 카드 결제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전주와 비교해서 30억 원이 뚝 떨어진 겁니다. KT가 이번 주에 발표할 소상공인 피해 보상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KT 화재로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은 PC방과 게임방 등 인터넷으로 영업하던 곳이었습니다. 인터넷이 먹통이 되다 보니 며칠 동안 아예 문을 닫아야 했던 겁니다. 스크린 골프장도 마찬가지. 게임을 할 수 없다 보니 손님들에게 신용카드는 물론 현금조차 받지 못하고 영업을 포기한 채 발만 동동 구른 겁니다. 게임 자체를 해야 뭐 어떤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길 텐데 게임 자체가 안 돼버리니까 영업을 완전 못한 거죠.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상공인연합회에 접수를 한 사람은 지금까지 300명 가까이 됩니다. 스크린 골프장처럼 일부 업체는 접수를 하지 않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런 가운데 KT 화재 이후 이틀 동안 서대문과 마포군의 신용카드 결제액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주 전과 비교하면 무려 30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카드사별로는 KT 자회사인 BC카드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순이었습니다. 카드 결제가 급감한 것은 KT 화재 여파로 인근 지역에 통신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T 통신망 장애와 소상공인 피해에 연관성이 제기된 가운데 KT는 이번 주 피해 보상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호입니다.
네, 30년 전 군복무 당시 얼굴을 크게 다친 군인 남성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법상에는 여군에게만 해당하는 조항이었는데 법원은 이를 위헌적인 남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지난 1989년 군복무 중이던 김모 대위는 훈련 과정에서 얼굴을 크게 다치고 5년여 뒤 제대했습니다. 흉터가 남을 정도로 부상이 심했는데 김 대위는 공무 중 다친 군인에게 지급되는 상위 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군인 연금법상 얼굴 부상의 경우 여군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지난 2006년 성별에 상관없이 지급하도록 변경됐고 김 씨는 지난해 국방부에 상위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국방부는 흉터가 있으면 여성이 남성보다 입는 피해가 더 크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 남성은 연금 대상이 아니었다며 당시 법을 적용해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흉터 있는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생활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부상 당사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은 성별과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얼굴에 생긴 흉터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법 개정 전과 후의 차이가 없다면서 김 씨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 31곳에 관광특구를 지정했습니다. 대전의 유성온천과 충주 수안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현재는 그 숙박업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주변 상권도 휘청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왕의 온천으로 불리웠던 수안보. 한참 붐빌 시기지만 도심의 거리는 횡합니다. 인근 가게들은 문을 닫거나 내놓은 지 오래. 일부 숙박업소들은 영업을 포기해버렸고 한 호텔은 흉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난 1997년 관광특구 지정 후 연간 350만 명을 넘었던 관광객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수안보 경기가 지금 최악입니다. 최악. 지금 평일에는 거의 손님이 다니는 사람도 없고 아예 뭐 식당 운영하기도 힘들어요. 신혼여행지로 인기 절정이었던 유성온천. 10년 전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선 관광객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온천주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은 이렇게 주변이 유흥가로 변해버렸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대형 숙박업소 9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먹을 만큼 안 빠졌나 보지. 운영하는데 적자가 좀 있고 그렇겠죠. 전국의 관광특구는 31곳. 절반 이상이 당초 지정 요건인 1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벌이는 축제는 단발성에 그치기 일쑤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들을 유치한다든지 그리고 산악형의 경우에는 이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공간들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전국의 관광특구가 쇠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인류가 조만간 암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실화입니까? 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혼조 교토대 교수가요, 수상 기념 강연에서 전망한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2030년이 되면요, 암이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병이 아닐 것이라고 말이죠. 몇 년 되면요? 2030년입니다. 2030년이요? 네. 지금 2018년이니까 12년 뒤고 그러면 제가 나이 계산은 나중에 하시고요. 네, 이만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한국에서 숨진 10명 중 3명은 암 때문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올해 전 세계에서 960만 명이 암으로 사망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혼조 다스쿠 교수는 2030년이 되면 암으로 숨지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Cancer may not completely disappear, but be controlled by immunotherapy. Cancer may become one of the chronic diseases.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상 수상기념 강연 자리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는 면역 치료가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You still have a tumor, but no growth. You can keep your quality of life. 혼조 교수는 암세포가 인간의 면역 체계를 피하는데 PD-1 단백질이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해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혼조 교수의 연구 결과 면역 기능을 재작동시키는 새로운 암 치료약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암을 정복하는 날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만영입니다. 레미제라블의 나라 프랑스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기름값을 내리라며 시작된 노란조끼 시위가 한 달째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격 양상은 좀 줄었지만 전국에서 12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취임 1년 반 된 마크롱 대통령 퇴진하라. 부자들만 위하지 말고 서민을 위한 정책 펴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시위대가 바리케이드를 앞세워 행진을 시도합니다.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주먹만한 돌을 던지고 경찰은 최루탄 대응에 나서면서 일대는 삽시간에 최루가스로 뒤덮입니다. 도심 곳곳에서 차량에 불을 지르고 상점을 약탈하는 등 시위가 과격 양상을 띠면서 12년 만에 장갑차까지 등장했습니다. 집회 참가자 12만여 명은 최저임금 인상과 거주세 인하, 마크롱 정권 퇴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C'est pas normal. Notre France à nous, c'est pas ça. Notre France à nous, c'est pas ça. Et on continuera à la défendre. Jusqu'au bout, on lâchera rien. Regardez comment on est. 프랑스 정부는 대규모 방화와 약탈을 막기 위해 전국에 경찰 9만여 명을 투입하고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13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과격 행동을 하는 시위대 100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Nous avions mis en place un dispositif d'ampleur exceptionnelle sur la France entière et puis à Paris en particulier pour être en capacité de repousser les fauteurs de troubles, les casseurs et de procéder à de nombreuses interpellations. 벨기에 등 주변국에서도 동조 시위가 일어나고 대입 정책에 반대하는 고등학생들도 시위에 나서는 상황. 마크롱 대통령은 성난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번 주 초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급락했던 주식도 좀처럼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이고 부동산 시장 열기도 식으면서 투자처를 고민하는 자산가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분석해보니까 자산가들은 달러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네요. 투자할 달러가 없는데 뭘 어쩌라는 거냐고 하실 분이 많을 텐데요. 저도 없습니다. 지금 흐름이 이렇다는 거니까요. 경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이기종 기자의 보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시중은행의 PB센터. 이곳 고객들은 통상 자산의 10% 안팎을 달러에 투자했는데 최근엔 그 비중이 더 늘었습니다. 코스피 2000선이 무너진 후 달러 예금 잔고가 7%나 늘어난 겁니다. 위험 자산과 좀 방향을 달리하거나 오히려 이런 그 위험 자산이 떨어졌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좀 찾고 있는 경향. 달러 예금은 달러 강세에 따른 환차익에 연 2.5% 안팎의 이자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미국의 10년 또는 30년짜리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미국 부동산 펀드도 올 들어 수익률이 10%에 달합니다. 다른 자산이 좀 수익이 안 좋을 때 달러가 그거를 좀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환율 변동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달러 투자는 위기에 대비해 자산 일부만 투자하는 방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최강 한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는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서울은 한파특보가 해제됐지만 아직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남아있고요. 내일 아침 철원이 영하 14도, 파주가 영하 12도, 서울은 영하 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내일 아침도 추위가 무척 심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한파는 내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영상 4도로 이맘때 기온을 나타내겠고요. 나흘 만에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쯤에는 한파특보도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았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았습니다. 내일 아침도 전국에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대구는 영하 5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새벽부터 아침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을 전망이고요. 화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손흥민 선수가 한 골 1도움 기록하면서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양발을 사용해서 그 거리 각도 무시하고 감아차는 슈팅 정말 멋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골망을 흔들고 방탄소년단은 세계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멋진 청년들이죠. 네. 국내에서도 흔드는 게 있어요. 뭔가요? 사람이 아니고 KTX입니다. KTX요? 네. KTX가 뭘 흔드는데요? 지축을 흔들죠. 네, 더 이상 탈선을 해서 지축 흔드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MBN 뉴스 8 마칩니다. 행복하세요.